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여러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경제 산업 부분으로 와보도록 할 텐데요. 전기차 리콜 사태로 LG화학 시총이 9조 9천억 원이 증발됐대요. 와, 엄청난 액수가 날아가 버렸는데, 이게 이제 뭐 시가총액이야. 앞으로 또 LG화학이 또 기술력으로서 이걸 잘 극복해낸다면 뭐 충분히 또 다 회복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워낙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기업인 만큼 이게 이제 충격이 좀 이제 적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가 배터리 산업이 되는 거죠. 배터리 산업이 돼가지고 엔진 산업이 아니라 배터리 산업입니다. 배터리 산업.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주축이 될 거라고 누구나 다 전망하기 때문에 그 속에 이제 이 배터리를 만드는 이제 LG화학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위험 신호가 좀 있었던 거죠.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 GM의 전기차에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제 여기에 배터리 공급사가 바로 이제 LG화학이라는 거예요. LG화학. 그래갖고 이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GM은 2017년부터 2019년형 볼트 EV 일부 모델만 리콜하기로 했다가 적용 범위를 확대했고요. 그 리콜 대상 차량이 총 14만 2천 대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손해 규모가 커졌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LG화학도 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GM은 지난 4월 볼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지만 이후 두 차례 화재가 또 발생해서 안 되겠다. 야. 이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화재 사고가 이제 10건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이제 배터리 문제다 이렇게 이제 간 거죠. 그렇게 갔습니다. 볼트 EV뿐만 아니라 최근 폭스바겐의 전기차 ID3에서도 화재가 발생해서 이제 향후 배터리 제조사의 책임으로 판명이 난다면 여기도 이제 LG화학이 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서 또 한번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쟁사인 삼성 SDI는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뭐 잘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실적이 갑자기 크게 발표가 되는 거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 SDI의 5세대 배터리와 중대형 전지 판매 실적이 좋아지고 ESS, 이게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ESS 용 원통형 전지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이 삼성 SDI가 잘 나가고 있는데, 원래 LG화학이 또 더 잘 나갔었잖아요. 한편으로 보면은 LG화학에 대한 관심이 더 크고 기술적으로도 더 앞서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상당히 뭐 세계 1등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은 삼성 SDI가 조금 더 안정적이 돼버렸어요. 예, 이런 상황을 좀 빗대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이제 배터리의 모듈 타입이 파우치형이 있고 원통형이 각형이 있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술적인 거라 저도 사실은 뭐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또 이제 여러분들 시험 대비를 하거나 할 때는 아주 자세한 얘기까지는 뭐 다 섭렵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그 교환에 거기에 이제 표를 보면 거기에 이제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LG화학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각각 이제 어떤 거를 만드는지 그런 게 또 비교도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파우치형을 보니까 부드러운 필름으로 포장해 쌓아 올린 형태가 되고, 원통형 배터리 소재를 감아서 만든 젤리 롤 형태가 되고요. 각형은 단단한 알루미늄 캔에 배터리를 여러 개 쌓아 납작하게 만든 형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사회환경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회환경 쪽에서 잇따른 흉악범죄가 있잖아요. 사형제 부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통계를 좀 봐야 된다는 게 저 입장이긴 해요. 옛날에 흉악범죄가 과연 없었을까? 흉악범죄 많았죠. 옛날에 많았고 저 아주 어릴 때는요 인신매매도 있었어요. 인신매매도 있어가지고 뭐 여성 납치도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남자도 있어요. 남자도 이제 새우잡이배 이런 데 보낸다는 거 있었고, 아이들 납치해가지고 껌파리 같은 거 시키고,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껌도 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껌파리 시킨다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 그때 그 나이가 많은 사촌 형이 명절 때 아이들 데리고 어디 구경 시켜준다고 데리고 나갔는데 제가 거기서 대호에서 이탈이 된 거예요. 이탈이 됐는데 집으로부터 좀 먼 데였습니다. 먼 데였고 그랬는데 예전에 부모님하고 한번 거기에 가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어떤 버스를 타고 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버스를 물어보고 이제 혼자 찾아왔어요. 기특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 근데 이제 제가 이게 기억력도 별로 안 좋고 막 그런데 근데 이제 이 길눈이 좋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랬던 건지 뭐 이제 그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냥 혼자 찾아왔어요. 찾아왔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찾아오는 기간 그 시간 동안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는데 난리가 나면서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가장 걱정했던 게 인신매매였어요. 인신매매. 아이들이 이제 어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 그 아이들 데려다가 집단으로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거기서 딴 데 못 가게 하고 폭력도 휘두르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껌파리를 시키거나 앵벌이.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지하철 같은 데 타면은요, 이렇게 동냥하는 경우들 많았거든요. 동냥하는 경우들 많고, 과거에는 저도 이제 국가 시스템이 모든 사람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보일 때마다 저도 뭐 돈이 없을 때에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보태자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는데, 볼 때마다 그렇게 실천해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그 뒤에서 또 기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어갔고요. 지하철에서 그렇게 활동해가지고 타워팰리스, 강남에 타워팰리스 사는 분도 있었어요.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그래갖고 그건 어떻게 알려졌냐면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타워팰리스에 사는데 그 부부가 같이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식도 이거 돈벌이 잘 되니까 자식도 이거 시키겠다 했다가 부부싸움이 나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겨갖고 이게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그런 적도 있을 정도. 그래갖고 허탈하더라고요. 아이씨,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그럴 게 아닌가 보다 싶기도 하고, 복지 시스템으로 이게 진짜 힘든 상황에서는 복지 시스템에 호소하면 지금 복지 시스템에서 최소한의 정도는 이제 채워줄 수 있는 정도의 구조는 돼요. 물론 사각지대가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가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보태주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간에 이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이제 뭐 얘기가 좀 너무 확장됐습니다만 그런 이제 경우들도 많이 줄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신매매가 일각에서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항상 뭐 모든 것이. 근데 선진국이 되면은 인신매매 잘 안 하죠. 인신매매를 하기가 어려워지죠. 이제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통신 기술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CCTV 같은 게 또 전국에 또 다 설치가 돼 있고 각 차량들도 일종의 하나의 다 CCTV예요. 그래서 국가가 맘만 먹으면은요, 사실은 뭐 이렇게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요. 심지어 뭐 15년 전, 20년 전에 그때 진범을 못 잡은 살인사건 같은 거에 지문 하나 가지고 있다가 지금 다 찾아내고, 혈흔 같은 거 가지고 있다가 지금 찾아내고, 그리고 뭐 DNA 검사해 놓은 거 그거 가지고 찾아내고 막 그래요. 지금은 다 찾잖아요. 그래서 80년대에 있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 이춘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잡아낸 거 아닙니까? 그때의 흔적을 여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밝힐 수 없었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걸 잡고자 하는 그 경찰의 의지가 이게 뒤에 가서 빛을 발한 겁니다. 사실은 그때는 혼도 많이 나고 야단도 맞고 심지어 그때 엉뚱한 사람을 진범으로 몰아가지고 난리도 나고 뭐 그랬죠. 그러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진짜 진범을 잡고 싶다는 그 의지를 가진 분들이 증거를 막 보관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와서 잡아낸 거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신매매 같은 거 하기가, 우리나라도 치안도 잘 돼 있는 편이고 해서 그건 좀 어려운데, 아무튼 간에 옛날에는 그런 범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돌이켜보면 지금 흉악범죄가 더 많은 건가? 생각해보면은요, 예전보다도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는 애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애들이 있고 또 신종범죄들도 있죠. 예전에 조주빈 같은 애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N번방 뭐 이래가지고 그 사태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 신종 그거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인신 매매까지는 아닌데 그 인신을 가두고 가스라이팅하고 그 다음에 약점을 막 잡고 그걸로 협박하고 한 거를 보면은 진짜 더 잔악하죠. 뭐 더라고 해야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어쨌거나
그런 어떤 진짜 악독한 범죄들도 없던 범죄도 막 생겨나고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긴 한데 옛날보다 우리가 범죄가 더 흉악범죄가 늘어났는지는 이건 객관적인 팩트가 필요합니다. 언론이 이제 자극적으로 제목 장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가 뜨면은요, 뭐 성범죄 같은 거는요, 여지 없어요. 그런 거는요, 굉장히 대서특필돼요, 이게. 그런 범죄를 우리가 대중이 다 알아야 될까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있죠. 그리고 그 피해자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바람 폈다, 이런 얘기까지 막 그러잖아요.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러면서 막 카카오톡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 알고 봤더니 바람을 핀 건데 뭔가 자기 아내가 뭐 직장 상사로부터 뭐 성범죄를 당했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둘이 뭐 그런 사이였다 이런 것도 최근에 봤어요. 그런 거 우리 알아야 돼요? 정말?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근데 기사에 자꾸 올라오니까 그런 건 또 막 재생산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강력범죄가 한 건 터지면 그것이 계속 이렇게 재생산돼 가지고 우리한테 막 각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흉악범죄가 더 많이 벌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인권의식도 높아지고 치안도 좋아지는데 왜 흉악범죄가 더 늘어나겠습니까? 그거야 이제 우리가 잘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주관적으로 이제 그런 공포감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증오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사형을 다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게 교수형을 집행했다. 제가 기억하는 날짜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날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시점만 잘 보시면 돼요. 이게 김영삼 정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12월 달에요. 네, 있었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있는 때였고요. 아직 취임은 안 해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 이때 사형 집행을 했어요. 23명의 교수형을 집행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뭘 봤던 기억이 있냐면 사형제도에 대해서 옛날에 이제 스터디하면서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행해진 사형 집행에 대해서 수녀들이 나와서 이제 침묵 시위를 했다. 뭐 이런 거를 본 기억이 나요. 하필 왜 날짜도 그러냐. 뭐 이래서 인상적이었는데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잘못돼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굳이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여러분들도 몰라도 되고 요 정도 시점. 네. 그래서 요로부터 좀 어떻게 됐냐면 이때부터는 이제 김대중 정권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가 예전에 군부 정권 시절에 사형수였었잖아요. 사형수 집행이 안 됐던 사형수였고 미국 망명을 이제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목숨을 이제 부지하게 됐던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이런 식으로 정권에 반하는 사람들을 후진국에서는 이제 막 사형 선고 내리고 함부로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거를 그때만 여론만 하더라도 사형을 폐지하자 이렇게까지 대번 가기가 어려우니까 대통령의 의지로 사형 집행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도 인권 변호사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 10년간이 집행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뭐 이제 그 인권단체 같은 엠네스티 같은 인권단체들이 뭐라고 지칭을 해버리면 자기네가 이제 분류를 해요. 사형이 존치되는 나라, 사형이 폐지된 나라 이런 거를 분류를 하는데 분류 과정에서 사형 제도는 있고 사형 선고는 나지만 집행을 하지 않는 게 10년 이상 지나면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다 이렇게 지목을 해버립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갖고 막 열심히 떠들어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정권이 들어서도 집행을 하는 실익이 없어져 버려요.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이다 이렇게 지적받을 가능성은 커지고 엠네스티 같은 데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었던 국가였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막 규탄할 거고 그 괜히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계속 하던 사형이면은 이슈가 오히려 사형을 반대하는 쪽에서 자꾸 이제 부추기는 거 정도였겠지만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선언된 마당에 그걸 사형을 집행하는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서 보수 정권으로 우리도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 사형 집행을 안 했습니다. 실익이 별로 없다니까요. 외교 분쟁만 생길 수 있고 그래요. 특히 미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유럽 선진국들은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이 옳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외교 문제로 이거를 뭐 외교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그 뭐 이렇게 좀 그런 거에 대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든다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염려는 되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사형 집행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후보 중에서 일부가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형을 집행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례로 든 경우를 보면 제가 대통령이 돼도 죽이고 싶은 놈이에요, 정말. 저거 살아서 뭐하나 싶은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취지는 이런 거예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쪽에서 보자면은 그 판단을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앞서서도 우리가 언론이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본인은 아니라고 잡아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의 판단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놈은 죽어서 마땅한 놈이야. 그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고요. 어느 정도 선이면 얘가 죽어야 될 사람인지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기준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있잖아요. 그런 기준도 다르지만은 이게 한 번 또 사형을 집행하기 시작하면 점점점 그 범주가 확장될 가능성도 있어요. 점점점 범주가 확장돼 가지고 웬만하면 툭하면 사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회가 될 수도 있고요. 오판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 얘기도 했잖아요. 판사가 그 현장을 목격한 게 아니에요. 재현하는 걸 머리에 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논쟁이 될 때 아니라고 잡아떼고 한쪽에서는 저 사람이 맞다라고 할 때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구석도 있어요. 오판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이유로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형제도를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과연 다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 대부분은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사형제를 폐지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은 사형을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도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법무부에서는 또 아직은 사형을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을 또 피력한 바도 최근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좀 이렇게 겹쳐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사회적 논쟁인 거죠. 사형을 완전 폐지해야 되냐, 아니면 사형을 다시 집행해야 되냐, 아니면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냐,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논란이 좀 이렇게 조금 고개를 들고 있다, 뭐 이런 걸 소개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술시 CCTV법은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